동영상을 다시 따는데 정말 두 번째 동영상 딸 때는 졸아서 내가 분명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녹화를 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다 잘라서 편집하고 또 붙이고. 그래서 이제 내 강의 집에서 녹화하는 거 잘 들어보면 1강, 2강, 3강 돼 있는 연속적으로 돼 있는 주제 수업을 듣다 보면 목소리의 톤이 좀 달라져요. 첫 번째 할 때는 그래도 좀 생생한 목소리였다가 뒤로 가면은 목소리가 이상하게 지쳐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막 좋습니다. 새벽 4시 반까지 작업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나한테는 굉장히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 지금 때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사실은 안 된 게 현대시간 듣는 학생들이 더 안 되는데, 이거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밀리면 안 돼요. 밀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수업 먼저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대시간 학생들은 좀 수업이 밀려 있습니다. 평가 나쁘게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오늘은 지금 10일 주제로 해서 4개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했는데, 시간을 좀 단축해서 여기서 녹화할 수 있는 최소치를 만들기 위해서 1강하고 4강 부분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강하고 3강은 뭐냐면 도입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거고요. 3강은 전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4명이 나한테 질의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짤 거냐. 질문하는 것의 제일 큰 부분이 현재로서는 학습 목표 부분입니다. 그게 제일 어렵죠. 왜냐면 학습 목표에서 활동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확신이 잘 안 생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면 좋으냐 하는 걸 질문을 하는데, 매일이 꼭 밤늦게 내가 보게 되니까 정말 나도 피곤한 상태에서 답변을 해서 한 명한테는 답변을 잘 못한 느낌이 있어요. 좀 약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학습 과제 분석해서 학습 활동을 어떻게 뽑아내고 그것들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아예 그냥 강의 내용으로 추가를 해서 다루자 해서, 원래 부분의 강의는 도입 전개 정리로 해가지고 11 주제를 다루려고 했었는데, 도입 전개 정리 부분은 차라리 좀 시간 있을 때 차라리 얘기를 해주고 피드백 갖고 얘기해도 되고, 학습 과제 분석하고 학습 활동 전개하고, 이게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걸로 학습 내용을 만들어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수업의 주제는 이거 안 지워지지. 오늘의 큰 주제는 수업 실행이고요. 내가 반대로 있어야 되는구나. 수업 실행이고, 그리고 세부 내용 첫 번째는 학습 목표를 정하고 나서 학습 목표하고 학습 과제가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 과제 분석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습 과제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는 좀 큰 틀로 얘기하면 학습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과제 중심 수업에서는 목표란 말을 안 써요. 목표라고 하는 거는 목적하고 달리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획득되는 게 있어야 돼요. 검증이 돼야 됩니다. 목표는 이를테면 국민들의 삶을 더 건강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면, 목표는 예컨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절대적인 환자의 수를 줄이는 것, 못 가서가 아니라 이제 필요가 없어서 안 가게끔 하는 것 수치로 과거보다 5% 정도 줄이겠다, 2%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수업 목표하고 좀 의미가 다른데, 수업 목표는 이 수업에서 교수자가 얻고자 하는 도달점이 학생들에게 도달점이고, 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이걸 통해서 새롭게 획득하게 되는 학습된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니까, 내용상으로는 동일해 보이지만 주체가 다른 거죠. 교사의 관점에서 보느냐, 학습자의 관점에서 보느냐. 과거에는 수업 목표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학습 목표라는 말들을 많이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수업에서 왜 이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학습 목표를 얘기하느냐, 교사는 어디 가고? 라고 질문하긴 합니다만, 수업 목표보다는 학습 목표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란 말을 썼을 때는 이 시간에 이 한 차시 수업에
결과물이,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구나.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얻게 된다. 이를테면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고 맨날 수업이 예를 들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의문의 변동 맨날 그거 갖고 얘기하죠. 의문의 변동을 공부를 한다면 학생들이 이 수업의 학습의 목표는 의문의 변동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라고 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자운동을 설명하시오. 그럼 자운동을 설명할 수 있고 요 단어에서 실현되고 있는 의문의 변동은 뭐냐 라고 하면 그 의문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학습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 과제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조금 성격은 달라져요. 과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과업으로 주어지는 문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과제라고 하는 건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학습 목표는 목표점을 놓고 야 우리 저기 가자 라고 해놓고 시작하는 수업이지만 학습 과제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목표 중심 또는 목표 지향적인 수업이 학습 목표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문제 중심의 수업 또는 과정 중심의 수업 또는 과제 중심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과제란 말을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목표란 말은 도달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학습 과제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출발하는 지점이 뭐냐? 그래서 대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엄마가 아이한테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설득을 하는 말하기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하면 아이가 맨날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설득의 효과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난 너한테 좋은 말을 하고 너를 위한 말을 하는데 너는 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문제의식을 느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부모가 아이에게 설득을 한다면 아이가 그 부모의 마음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말을 잘 듣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설득의 과제가 되는 거죠. 설득의 과제를 교육의 장면으로 가져오면 학습 과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득할 건가? 그럼 여러분들은 대충 짐작이 될 겁니다. 당위, 맞는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듣는 사람의 공감을 하는 말을 먼저 해라. 아이가 머릿속에 생각해 볼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거기서 왜 안 하니라고 얘기하면 짜증이 나죠. 그러면 먼저 설득을 할 때 설득하는 말하기는 뭐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득을 할 때 뭐뭐 해야 된다는 말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요새 너 공부하기가 참 힘들구나. 내가 네 나이 때는 더 못했어.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나아져야 되니까 너무 하기 힘든 목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천해서 조금 낮은 목표 만들고 하면 어떨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니? 이런 식으로 청자지향적 말을 하면서 설득을 하면 훨씬 설득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방법에 도달하게 됐으면 그게 결국 수업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학습 목표 자리에 있을 것이 되는 거죠. 설득의 방법을 안다 또는 효과적인 말하기를 통해서 설득한다 라고 했을 때 도달점이 그거였지만 학습 과제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도달점을 먼저 설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출발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놓고 가는 거다라고 해서 자 이제 과거와 좀 달리 과거에는 이걸 학습 목표라는 말을 가지고 썼지만 요즘은 학습 과제라는 말을 먼저 사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대개가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해서 만들어진 좀 복합적인 것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성적이 안 오르니? 라고 하면 시험을 못 봤으니까 라고 그냥 단순화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시험을 못 보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동기가 형성이 안 돼서 잘못된 학습 방법 때문에 또는 시간이 부족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만 잡아가지고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적이 오르기 위한 세부적인 그 과제 요소들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서 여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각각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알아야지만 성적이 오른다라고 하는 결과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학습과제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과제 분석을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점은 그 과제를 만들고 있는 요소들, 어떤 의미로 보면 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학습의 요소라고 이제 전환해서 우리는 생각할 건데, 그 요소들이 추출이 돼요. 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들은 A, B, C라고 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면 그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 해소 또는 극복 또는 지향할 수 있을까와 같은 것들을 푸는 과정들이 핵심 학습 활동이라는 말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서 분석해 놓는 것이 핵심 학습 활동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게 학습의 과제는 말이죠. 차시로 볼 수도 있겠고 단원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차시로도 볼 수 있고 단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걸로 써야 되겠네요. 단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단원에서 가르칠 학습 요소들이 분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단원이라고 하는 것의 과제가 만들어지면요. 단원은 한 차시로 구성되지는 않고 여러 차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 설명했었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130시간의 전체 1년 동안 130시간 국어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5단위일 때예요. 5단위. 일주일에 5시간을 하는 5단위일 때 130시간 수업을 하는데 1학기가 좀 더 길어서 70시간 정도, 2학기가 60시간 정도를 하는 거예요. 70시간을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교재를 쓰는데 국어교과서를 70시간 정도 만드는데 뭐 그 70시간을 교과서로 만들면서 단원을 2개만 만들어도 되고 3개 만들어도 되고 10개 만들어도 되고 뭐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원의 수를 결정하는 거는 이 과목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교재론에서 원래는 다뤄야 돼요. 단원의 수를 만드는 거는 학습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만들 거냐. 이를테면 영어 중학교 그 기본적인 기초 코스를 할 때는 보통 유닛 개념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유닛 개념은 매우 단순해요. 학습해야 될 단일한 내용을 학습 목표로 삼고 말하자면 뭐 조동사의 사용 이런 것들이요.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예들인 조동사의 유형들을 놓고 유형들의 사례들 그것을 위한 엑서사이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문법적인 요소, 뭐 실제 대화 구성 해가지고 한 세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딱 학습할 내용은 조동사의 사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있어서 짧으면 1시간, 좀 길면 2시간 정도의 하나의 유닛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교과서를 만든다면 70시간짜리는 35개까지 유닛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상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짧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과제 중심으로 한다면 과제는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외국에 영어 수업을 전제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영어권 국가에 여행 가기 이런 게 그 단원이에요. 그럼 여행을 가려면 먼저 여권도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 티켓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여행 준비를 위해서 현지에 대한 정보도 얻어야 되고 현지 호텔도 예약해야 되고 현지에서 시티 투어를 한다면 시티 투어 예약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다 영어의 사용 맥락들이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질문하기, 어떤 때는 요약하기, 어떤 때는 뭐 조사하기, 어떤 때는 설명하기, 뭐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어. 그럼 환불을 하거나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환불 및 교환하기. 이때마다 과제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부적인 과제. 그걸 다 해야만 성공적인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만약 그거 없이 딱 음식 시킬 때 주문 방법만 알고서 가면 그 외에는 내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고 환불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중간에 지갑 잃어버리면 포기하고 이러고 밥만 이제 시켜 먹고
그런데 만약 메뉴가 복잡해, 맥도날드밖에 못 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실패한 여행이 되는 거니까 그 여행이 성공적이려면 각각의 장면마다 필요한 대화나 또는 읽기나 뭐 이런 언어에 대한 능력들이 각 국면마다 필요해요. 그러면은 한 챕터를 공부하는데 한 20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각각 필요하니까. 그러면 교재 하나에 단원을 뭐 2개나 3개만 만들어도 교재 하나가 꽉 찰 수 있어요. 70시간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교과서가 과거에 3차, 2차 교과서 정도까지는 한 20개 정도 단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닛형 교과서를 초기에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3차, 4차 교과서 때는 한 13개의 단원을 사용했어요. 10개에서 13개 정도. 그거는 영역별로 2번 내지 3번 반복해서 교차해서 공부를 하게 하니까 영역이 6개가 있으니까 2번이면 12개의 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학 단원은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분량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말하기나 듣기나 쓰기 같은 단원들은 시간을 좀 짧게 잡아서 여러 번 들어가게 하고 해서 한 11개에서 13개 정도 단원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7차 교육과정 때부터는 한 7개쯤으로 줄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5개 단원으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2009 교육과정은 크게 한 3번 정도 교재가 바뀌었는데 2011, 2012, 2014의 교과서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 바뀐 교과서의 틀이 다 각각 한 5개 정도의 단원을 썼고 2015 교육과정, 지금 우리 현행 교육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서는 2018년도에 교과서가 만들어진 건데 교육과정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교과서가 개발되기 때문에 이 격차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때하고 그 교과서가 만들어졌을 때도 교과서 단원은 5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5단원이 나온 겁니다. 5단원이 만약 70시간 동안 5단원을 한다면은 한 단원에 14시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문학 단원은 좀 길 거고 그 다음에 헌법과 작문 같은 단원들은 상대적으로 좀 짧을 거예요. 문법 단원도 상대적으로 좀 짧고 그 중간 정도 되는 것이 이제 읽기 단원. 읽기 단원은 제재가 있기 때문에 문학 단원도 마찬가지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시간 정도 된다면 단원이라고 하는 목표, 단원 학습 목표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 성취 기준에서 온다는 거 얘기했었죠. 성취 기준에서 이거 오고 단원 학습 목표가 1시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14시간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가 14시간. 그런데 성취 기준의 수는 단원의 수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원 5개 안에다가 그 많은 성취 기준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한 단원 안에는 단일하게 하나의 단원 학습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2개 정도의 학습 목표, 영역이 다른 2개 정도의 학습 목표, 때로는 영역이 다른 3개 정도의 학습 목표들이 설정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서로 다른 영역의 성취기준 3개가 한 단원 안에 들어와서 학습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단원의 시수는 하나의 성취기준 기준으로 얘기하면 시수는 몇 시수쯤 될 거예요. 14개를 2개로 나누면 14개를 2개 나누면 7시간이잖아요. 7시간. 그래서 이제 쪼개놓고 보는 겁니다. 7시간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그냥 임의로 쪼개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6개를 했는데요. 5시간일 수도 있고 8시간일 수도 있고 가변적입니다. 다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요 안에 6개나 7개나 5개나 수업이 있다면 각 차시별로 시간의 학습 목표가 있을 건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우선 단원을 선정하고 보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 이렇게 썼어요. 단원에서 가르칠 학습 요소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단원의 학습 목표가 있고 이 과제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학습 목표에 대한 과제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몇 개의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차시별로 다룰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또 한 차시에 이걸 단원을 차시라고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게 차시라면
한 차시의 학습 과제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되면 그 시간 안에 몇 개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되죠. 단원의 경우는 대부분 첫 번째 단원의 길잡이라고 하는 단원 도입 학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 차시 정도로 해서 단원의 마무리라고 하는 단원 정리 학습을 갖고 있어요. 단원 도입 학습과 단원 정리 학습은 새로 배우는 내용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한 차시 안에 도입 부분은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도입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업에서 전개 다음에 있는 정리 부분에서도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보충해야 될 부분, 심화해야 될 부분 또는 다음 시간하고 연결해야 될 부분들을 다루는 게 정리 부분이에요. 결국은 한 차시 안에서 공부를 새롭게 하는 부분은 전개 부분이잖아요. 전개. 한 차시 준비할 때 그 전개를 중요하는데 한 단원에서는 도입 학습에 해당되는 단원의 길잡이와 정리 학습에 해당되는 단원의 마무리 부분을 빼면 이만큼이 실제로 학습해야 되는 새로운 학습의 과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학습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단원에서는 학습의 요소가 3개나 4개쯤 있어요. 3개나 4개쯤 있어요. 그게 성취 기준의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습의 요소는 차시별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학습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학습의 요소면 학습의 요소라면 이거는 차시 수업에서는 차시의 학습 목표가 되고 그러면 차시 학습 목표 안에서는 또 이렇게 학습의 요소가 만들어져서 이거는 도입, 이거는 정리, 요게 핵심 학습활동 1, 핵심 학습활동 2, 핵심 학습활동 3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큰 단위로 묶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지금 설명한 거. 예, 그런 의미를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습 요소의 상관성을 밝힐 수 있다. 학습 요소의 상호 관련성을 밝힐 수 있다.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 학습 요소가 있는데 학습 요소가 1, 2, 3이 있으면 1, 2, 3은 각각 독립적으로 동등하게 학습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걸 배워야 뒤에 것이 배워질 수 있는 일종의 단계성이나 계기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추출하면서 상호 관련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면 순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요소를 추출할 때 이미 중복된 내용을 뺄 거 아니겠습니까? 중복된 내용을 다시 배울 필요 없어요. 이거 되게 상식적인 건데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배운 거는 다시 배울 필요가 없다. 배운 것은 다시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도입 부분에서 선행 학습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아닌지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들도록 내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배웠던 건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도록 하세요. 선행 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앞에서 배운 거예요. 앞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앞에 앞 시간일 수도 있고 작년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먼저 배운 학습이면 다 선행학습이에요. 심지어는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것도 선행학습이 되겠고요. 심지어 유치원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집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그냥 어린 시절에 배운 것 다 선행학습 된 겁니다. 그거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배경지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배경지식의 요소입니다. 또는 배경지식의 어떤 한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행학습, 전시학습, 세상사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배경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거라면 이번 시간에 굳이 다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학습 됐던 것들을 전개 단계에는 절대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를 환기하기 위해서 꺼낼 수도 있지만 그걸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미 거쳐왔던 거 다시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간다면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배워도 또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배워도 또 잊어버린다.
즉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저금통 같은 것에 1차적으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학습됐다고 하면은 돼지저금통에 동전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을 했다고 해놓고 저금했어요 라고 하면서 동전에다가 테이프 붙여서 실로 이렇게 집어넣고 쑥 집어넣었다가 쑥 빼놓고 저금했어요. 그리고 매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나가버리면 이 말은 배웠는데, 공부를 했는데 머릿속에서 사라졌어. 잊어버렸어. 그럼 배운 게 아닌 거라는 뜻입니다. 배웠던 사실은 있죠. 하지만 나는 학습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학습이 되어 있다는 거는 내 안에 있다는 거고, 이미 있다면 다시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요소들을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형성평가는 말이죠.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형성평가는 우리가 앞에서 학습목표 차시별 수업에서 3번 정도는 학습목표 얘기한다 그랬죠. 도입 부분 학습목표 얘기할 때 전개 부분 우리가 학습활동 전개하다가 이 정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공부해 왔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점검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학습목표 뭘 통해서 배웠는데 제대로 배웠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라고 할 때, 이때가 뭐냐면 형성평가할 때예요. 그 형성평가를 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학습과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형성평가도 뭐 한 문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세부 문항들을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습과제 분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입니다. 4번에서 얘기했던 거랑 우리가 학습과제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학습과제예요. 이 과제는 이런 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위에서만 이런 과제들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요 능력들, 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제 이 학습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능력들은 선수학습 능력이에요. 또는 선행학습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 시간에 학습해서 갖게 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학습 과제를 분석을 할 때에는 암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암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학습 과제 분석을 할 때 유형은 첫 번째는 학습의 위계별로 학습 과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과제이고 어떤 것이 쉬운 과제인가, 이렇게 분석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쉬운 것부터 공부해서 어려운 쪽으로 공부해 간다라고 하는 순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와 쉬운 과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인데 어려울 수 있고 쉬운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유격을 아는 사람도 많지. 유격 훈련을 받는다면 유격 훈련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격 훈련의 종류에 따라서 코스가 있어요. 코스에는 다 나름 섬세한 조직의 원리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최대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코스를 쉬운 코스부터 하고 싶어요? 어려운 코스부터 하고 싶어요? 인지상정을 본다면 쉬운 코스부터 하고 싶죠. 그렇죠? 다 지친 상태에서 쉬운 코스가 쉬울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꼭 시킬 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걸로만 처음에 계속하면 지쳐서 말하자면 탈진을 해가지고 훈련이 진행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를 조절해서 코스를 연결을 해요. 여러분들이 유격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PT 훈련을 받는다고 칩시다. 스포츠센터에 가가지고 코치가 나한테 1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자 오늘은 상체 훈련입니다. 그러면 상체만 이따가 하고 끝내주냐? 그렇지는 않죠. 제일 먼저 뭐를 해요? 몸을 푸는 준비 운동을 합니다. 한 15분 정도 몸을 푸는 준비 운동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로 하게 될 운동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일정한 사이클을 두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학습의 난도들을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 같은 것들의 다른 측면이에요. 두 번째는 학습의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단계별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코스 요리를 먹는다면 코스 요리는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음식을 잘 넣을 수 있게끔 하는 전체 음식을 먹게 되겠죠. 즉 적당하게 이 안에서 위액을 분비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입맛을 돋궈주고, 그 다음에 음식이 들어갔을 때 그 음식이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죽이라든지 스프라든지 아니면은 전체 그 샐러드 같은 걸 먹게 해주죠. 만약 들어가자마자 막 조그만 스테이크부터 주고 먹으라고 하면은 스테이크야 맛있을 수는 있겠지만 음식 전체를 먹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음식이 먼저 나오고 찬 음식이 나중에 나오고 순서가 있어요. 좀 맛이 강하지 않은 음식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맛이 강한 음식을 나중에 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음식을 내는데 그건 단계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학습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를테면 부분적인 기능 훈련을 하는 학습과 그 다음에 전체 기능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학습에는 단계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분을 해놔야지만 전체를 운영할 수 있을 테니까 부분 학습을 하고 전체 학습을 할 겁니다. 또 학습자들의 조직을 할 때 개별 학습을 하고 통합해서 학습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이를테면 토론 학습의 과제 최상단에, 즉 학습 목표라고 설정하면 토론 능력. 그러면 전체 학습을 하고 개별 학습을 하는 게 좋겠어요? 개별 학습을 하고 전체 학습을 하는 게 좋겠어요? 토론 능력이 목표치라면 개별 학습을 먼저 해야겠죠. 토론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논거를 사용할 것인가, 토론할 때 내가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먼저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반대로 글쓰기가 최종적인 목표예요. 토론을 한 다음에 글쓰기를 하게끔 하는 게 전략상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전체 학습을 하고 개별 학습을 뒤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개별과 전체 학습 또는 모든 학습과 개별 학습이 그냥 모든 수업에서 똑같은 순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학습의 과제에 따라서 어떤 순서의 형태들을 만들 건가 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학습 과제들을 운영하는 방법들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시간 기능별로 분석하는 학습의 과제들은 학습 과제 자체가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짧은 시간을 먼저 해야 되고 긴 시간을 나중에 해야 되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탕 또는 준비 이런 데 충분히 시간이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탁 발휘하는 짧은 시간이 학습의 흐름상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산을 가는데 등산 가는 코스를 생각해 보면 이거지 않습니까? 등산을 갈 때 처음에는 완만하게 길을 타고 올라가다가 최종 클라이막스 때 급경사로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그러니까 일정하게 목표치를 놓고 본다면 목표치를 이렇게 등분을 해놓고 본다면 등분에 따라서 들어가는 시간의 간격은 갈수록 짧아지겠죠. 뒤로 갈수록 학습의 효과들이 높아지고 시간은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근데 이 중에서 이 학습 과제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 건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방법입니다. 학습 과제가 어떤 학습 과제가 있냐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거죠. 흐름은 뭐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도입 단계의 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목표가 뭐야? 그리고 그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학습 요소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까? 수업 흐름 안내까지 기록되면 그 수업의 흐름에 따라서 학습 요소들의 순서들이 결정돼서 도입 단계의 앞부분의 핵심 부분은 수업 목표, 학습 목표를 정하는 거고 도입 단계의 핵심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은 수업의 흐름, 학습 요소들의 배치가 되어 있는 수업의 흐름이 맨 마지막 요소로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학습 목표들이 어떻게 조직되느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에 설명했던 겁니다. 수평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첫 번째예요. 학습 목표가 있으면 학습의 과제가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이건 단원 학습 목표도 이룰 수 있고요. 또 차시별 학습 목표에서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들이 이렇게 지금 학습 과제에 4까지 쓰고 5까지 써놨지만 이거 숫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수업에 따라서는 2개만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3개 정도로 학습의 과제, 즉 핵심 학습 활동을 3가지 정도로 정해놓고 3가지 정도를 정해놓고 조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평적인 거예요. 수평적인 것의 핵심은 뭐냐면 각각의 학습의 과제들은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니까 배치를 할 때 학습자에 따라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또는 학생들이 동시에 서로 다른 과제들을 진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기자재가 부족해요. 그리고 요리 수업을 하는데 하나의 그 세트 메뉴를 구성을 하는 수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이제 더 이상 국어 수업이 아니라 조리 수업 시간인 거예요. 조리 교사를 양성을 하는 우리 학교에서 호텔레시 조리학과에 교사 양성 교직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그 교직 과정 들어가서 1년에 2명 정도가 그 자격을 받고 이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상위 학점자만 그게 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만큼밖에 안 주기 때문에 교직 과정은. 자, 그런 교사들을 만들고 있는 강의 실력 과정을 보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3가지 메뉴로 세트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식사 한 판을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씩 가르치고 실습을 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짜기로 했냐면 동시에 이 4개의 또는 3개의 반을 조직을 해서 3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전체 요리 만들고 두 번째는 뭐 메인 만들고 세 번째는 후식을 만드는 걸로 수업을 하면서 교사가 3명이 투입되거나 이제 보조교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교사가 순회 지도를 하면서 각각 실습을 하게끔 지도를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턴을 하는 거죠. 다른 도구로 넘어가서 그 다음 요리를 만들고 각각의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서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다면 사실은 코스 요리라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각각의 요리들마다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각각 학습하면서 공부하니까. 근데 그냥 3개의 메뉴로 되어 있는 거라면 순서는 크게 관계없고 즉 과제들은 각각 독립적이고 라고 한다면 이 순서를 학생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서 진행할 수도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직적 구조고요. 수직적 구조는 우리 눈에는 수직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직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어떻게 비유했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학습과제 4는 학습과제 3보다 더 난이도가 높고 학습과제 3을 달성할 수 있어야만 학습과제 4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 하는 뜻이 되겠죠. 어떤 과제가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하다면 일단 요소들을 추출하는 게 먼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아, 이게 학습 목표라고 하면 이 학습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추출해낸 것으로부터 각각의 과제들의 관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녹화 끝나고 난 다음에 보여주겠습니다. 한 친구가 나한테 학습 목표 분석한 거를 가지고 학습 과정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답변했었던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주면서 어떻게 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그냥 요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업 중에 하는 활동들이 다 학습 과제를 학습 요소로 쪼개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교사의 모든 행위가 설명의 행위가 아니죠. 교사의 어떤 행위는
발문을 하는 행위가 있고 어떤 행위는 호명을 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 과정에는 발문과 호명의 과정 안에는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학습 내용이 가지는 않아요. 학습 내용이 가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설명을 통해서 가거나 하나는 행동 지시 또는 활동 지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활동 지시는 직접적이지가 않고 간접적이니까 결국 교사로부터 학습자에게 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인 내용이 가는 건 설명이고 간접적으로 학습자가 받게끔 가는 것은 지시구나. 그 두 가지에 의해서 학습 요소가 학습자에게 도달하게 되는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수업 시간은 수많은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수많은 활동들이 설명이나 지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수많은 활동들의 어떤 것들은 발문으로 되어 있고 피드백으로 되어 있고 호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좀 모호한 활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 이제 우리가 교과서 127쪽에 있는 제재를 한번 읽을 건데 교과서를 다 같이 펴기 바랍니다. 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지시 내용이지만 이 지시에는 학습 내용 요소가 없어요 아직. 왜냐하면 학습을 위한 준비를 지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핵심적인 활동.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내용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추출해서 단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3개만 뽑아서 3개의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한다면 결국 이건 뭘 지시한 거냐면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라고 하는 지시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서 핵심적인 단어 3개를 관계를 뭐 화살표로든 아니면은 도형으로든 만들어서 파악하게 되면 학습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건 중요한 학습의 내용 요소예요. 그러니 어떤 활동은 학습 목표로부터 추출된 학습 과제 또는 핵심 학습 활동의 내용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활동이 있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은 활동이 있어서 굳이 여러분에게 전 시간 그 전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핵심 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것과 활동을 구분해서 설명한 겁니다. 핵심 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 목표로부터 추출해낸 학습 과제들을 실제로 활동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핵심 학습 활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오늘 수업은 토론을 통해서 글을 써서 글감들을 더 풍부하게 얻어내는 수업이다. 이거 여러분에게 이해를 한번 든 바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토론을 하게 한다. 이건 핵심 학습 활동일까요? 어때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봅시다. 토론을 통해서 글감을 생성해서 풍부한 내용을 가진 글을 쓰는 게 오늘 해야 될 학습의 과제입니다. 글감이 풍부한, 내용이 풍부한 글을 쓰는 거예요. 목표치가. 자, 이걸 위해서 토론해야 되겠죠. 앞에서 토론하는 걸로 했으니까. 토론은 핵심 학습 활동이냐? 토론은. 앞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토론을 통해서 글감을 생성해서 내용이 풍부한 글을 쓰는 거니까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핵심 학습 활동처럼 보이죠. 하지만 토론을 하는 행위 자체는 핵심 학습 활동이 아니고요. 핵심적인 학습 활동을 위한 활동이에요. 그럼 핵심적인 학습 활동은 뭐냐?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의견으로부터 수용할 만한 내용들을 내가 정리하거나 받아들이는 과정이 핵심 학습 활동이에요. 토론을 하려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토론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한 겁니다. 그러면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떤 교사는 그거를 토론 갖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의견을 잘 얘기를 안 해. 토론을 시켜놓으면은 애들이 말을 잘 안 해서 토론을 위한 글감, 그러니까 글을 쓰기 위한 글감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잖아. 이 토론의 목적이. 글감이 안 나올 것 같아. 차라리 그러지 말고 동영상을 보고 무슨 EBS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거기에서 글감을 얻게 하자. 토론 말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동의할 만한, 즉 찬반의 의견을 각각 갖고 있는 2개의 동영상 자료를 보고 글감을 찾아내는 활동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의 다른 교사는 토론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했는데 뒤에 있는 또 다른 교사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걸로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토론이나 TV 시청이랑 똑같은 준비 활동인 거예요. 뭐의 준비 활동입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내용을 수용을 하는 겁니다. 생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학습 활동인 거예요. 그 둘을 구분해줘야 돼요. 하나는 겉으로 보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든 활동들이 다 핵심 학습 활동은 아니다. 핵심 학습 활동은 그걸 왜 하는가? 그때 답이 나오는 게 핵심 학습 활동이다. 그걸 왜 하는가? 앞에서 그러면은 초기에 이 수업 초기에 여러분에게 설명했었던 엄마가 아들한테 성적이 왜 이러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이 과정을 수업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러면 핵심 학습 활동은 뭐냐? 첫 번째는 아이가 부모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게 핵심 학습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말을 받아들일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겠죠. 아이가 받아들일 만한 과제를 추출한다. 아이가 동의 안 하는데 당위만 갖다 준다면 갈등만 커지니까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설득이라고 하는 건 주장이 아닌 겁니다. 상대방이 내 의견을 따르도록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내 생각대로 바뀌도록 하는 게 설득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나의 교감이 먼저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게끔, 두 번째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화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구체적인 실현 방법, 전략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의 의지를 돋구기 위해서 이를테면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맹세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과업에 따른 보상이나 책임과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단계를 그 다음에 추가로 들 수 있겠죠. 안 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좀 추상적으로 얘기되는 이런 내용들이 설득을 위해서 설정하게 되는 핵심적인 요소들인 겁니다. 그거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너희 요새 굉장히 피곤하지, 공부하느라고 힘든 게 많을 거야. 너만 혼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애들하고 경쟁하면서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다른 애들보다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이해해. 내가 어렸을 때는 너보다 더 못했어. 이런 말들은 핵심 학습 활동이 아니고요. 그 핵심 학습 활동들을 위한 구현 활동들인 겁니다. 그거 구분해줘야 돼요. 그거 구분해야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했는데 되게 재밌게 잘했어요 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볼 때는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수업이 꼭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왜 나오느냐? 핵심 학습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구체적인 학습 과제를 애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이 두 가지는 수평적인 과제를 설정하는 것과 수직적인 과제를 설정하는 건 다 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학습의 목표에 따라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하고 방법, 목표하고 학습의 요소들은 사실 내용적으로 같아요.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의 다른 설명일 뿐입니다. 두 개가 별개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좀 복잡한 구조죠. 복잡한 구조는 당연히 이거 외우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학습의 과제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할 수 있다. 단일하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앞에서 봤었던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으로 단일하게 나가는 거는 대개가 중학교 저학년 정도의 수업에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학습 목표도 명확하고 한 차시 안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것들은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방식으로 과제들이 조직이 돼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문학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차시 내지는 복합차시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경우에는 학습의 과제들이 많기도 할 것이고 학습의 과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운수 좋은 날을 읽으면은 그 김첨지가 하루에 그 하는 행위들을 쭉 쫓아가죠. 김첨지만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김첨지를 쫓아가니까 당연히 뭘 못 보냐면 김첨지의 아내를 못 봐요. 그런데 김첨지의 아내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날 아침 이후부터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지점에서 아내가 점점 상태가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김첨지는 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지만 이상한 낌새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장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게 갑자기 딱 만나는 지점이 불안한 예상이 딱 들어맞게 되는 지점들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단일해요. 그 순서 따라가면은 극적 긴장감에 따라서 소설이 배치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단편 소설에서라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소설을 기술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무정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본다라고 하면 무정은 적어도 동시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시선에서 진행되는 독립된 서사들이 각각 진행되고 있어요. 형식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될 동안에 저 옆에 영체는 다른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직 형식과 만나지를 않고 있을 뿐이지. 가만히 멈춰 있다가 형식이 가까이 가면 움직이는 NPC 같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거기도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선형도 움직이고 있는 거고 계속 이 다른 인물들도 그 인물 중심으로 한 주변 세계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움직이고 있다가 점점 사건이 통합되고 그러면서 만나고 거기서 더 큰 사건으로 발전하고 최종적으로 삼랑진이라고 하는 곳이 이 세 사람이 뜻이 만나는 지점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서사 구조가 단순하게 한 사람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 이때 영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잘라놓고 다른 서사를 전개를 하는데 그게 이것과 같은 겁니다. 학습의 흐름상 어떤 것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각각의 독립적인 과제들 안에서는 수직적인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구조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계적으로 과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학습 목표의 구성일에는 바로 1차적 요 단계 분석부터 하는 겁니다. 5, 6, 8, 11이라고 하는 과제 분석을 먼저 하고 각각의 과제들이 하위 과제를 또 가지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기는 하죠. 위계적인 구조인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피라미드형 구조이긴 한데 피라미드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들과 다른 것들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는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위계적 구조라고는 하지만 혼합적 구조하고 별 차이를 못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위계 구조라고 하는 거는 계통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습 목표가 어떤 학습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학습 활동 또는 학습 요소가 있으면 그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그 밑에 핵심 학습 활동 요소들을 또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저런 수업은 고등학교 수업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핵심 학습 활동을 이렇게 3개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핵심 학습 활동은 2개나 3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 핵심 학습 활동 안에는 핵심 학습 활동이 또 2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토론의 논증 과정을 분석을 하게 되면 중간 두 번째 핵심 학습 활동에는 반론의 검토를 해야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반론 한 번만 하고 끝날 수는 있겠지만 반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재반론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반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핵심 학습 활동의 요소 밑에는 또 하위의 요소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적인 구조는 그것들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수직적인 것도 있고 수평적인 것도 있고 위계적인 것도 있고 여기는 위계적인 것도 보이고 수직적인 것도 보이고 수평적인 것도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을 혼합적 구조도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수평, 수직, 혼합, 위계적인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조직될 수 있구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게 될 내용들은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 갖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걸 가지고 수업을 준비한다면
좀 더 복잡한 핵심 학습 활동 또는 학습의 과제를 조직을 해야 되겠지만 중학교 거를 가지고 한다면 비교적 단순한 수평적, 수직적 요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할 가능성이 대개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건 좀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학습 과제를 교사가 수업을 조직할 때만 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이 학습 목표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뭘 얘기했냐면 수업 중에 3번 정도 학습 목표를 학생들하고 공유를 해라. 그리고 실제로는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학습 목표는 한 곳에 제시되어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눈을 들면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가 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학습 목표는 여전히 추상적인 목표점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게 수업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죠. 수업의 흐름은 학습 요소들을 거쳐서 도달하게 되는 학습 목표까지의 경로예요. 그리고 학습 요소는 핵심 학습 활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수업 중에 학습 목표도 계속 상기해야 되지만 동시에 무엇을 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에 관련된 핵심 학습 활동도 계속 상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학습 과제란 말로 쓴 겁니다. 어떤 학습 과제가 있느냐? 학습 과제, 이 3개의 학습 과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는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학생들은 마음속에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학습 과제를 하고 있어. 학습 과제 해결했네? 그러면 두 번째 학습 과제는 뭘까? 두 번째 학습 과제는 이런 거야. 두 번째 학습 과제를 해결했어. 첫 번째 학습 과제하고 두 번째 학습 과제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 과제는 뭘까? 그러면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항상 드는 비유지만 여행의 목적지와 경로를 알면서 여행하는 것과 그냥 데리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여행은 전혀 다르다.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의미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될 기회가 있거나 이미 가봤다면 그냥 이렇게 버스에서 계속 졸다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라고 해서 내려서 보면 주변에 시장이 있고 뭐 성당이 있고 그러면 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졸면 그게 다 똑같은 곳이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여행의 경로에서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과정에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인데 이 지역은 우리 앞에서 봤었던 지역으로부터 무슨 예를 들어서 전쟁 때 피난 온 사람들이 만든 마을입니다. 그래서 피난 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문화적인 기반은 좀 약하지만 그 대신 뭐 상업시설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듣고 가면 의미가 보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다른 곳이고 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 갔던 곳의 지도를 보면 흐름이 있잖아요. 지리적 정보들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인문지리적인 정보도 갖게 되는 거고. 나는 여행 가기 전에 좀 약간 편집증적인 게 있어서 여행 가기 전에 여행지에 대해서 다 알고 가야 돼요. 심지어 뭘 하냐면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구글 맵이 있잖아요. 거기에 구글 스트리트 지도가 있죠. 내가 여행 갈 곳에 경로를 정하고 나면 구글 스트리트로 클릭을 해가면서 그 길을 쭉 따라가 봐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 그게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그걸 한번 다 봅니다. 그러면 뭐하러 여행 가나 사진은 다 봤는데 근데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가면 간 곳이 나한테 친숙해요. 그래서 처음 가는 데인데도 길을 찾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여요. 그 전에 그냥 갔을 때는 안 보이는 것들이 구석구석이 보여요. 여기서는 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게 되고 준비하는 데는 힘들지만 여행의 의미들이 훨씬 더 많은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행을 이렇게 가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성향에 의해서 생긴 거긴 한데 수업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업은 여행처럼 길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한 차시 수업에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30분 동안의 시간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교사도 알아야 되겠지만 학습자들이 이걸 알게 된다면 예측 가능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고
이 지점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고 어떤 이득이 생기는 건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장점이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학습과제 분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단 수업을 잠깐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학습 활동에 관련된 부분 설명을 할 거니까 잠깐만 쉬겠습니다.